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권법 기본 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40시간 정도로 쭉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그것도 양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한 44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강의를 하면 사실은 10주가 넘는 강의가 됩니다. 사실은 한 11주 되는 강의죠. 그럼 보통 학원에서는 8주 정도 강의로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많아봤자 9주까지. 그런데 이건 거의 11주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오늘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심화 강의로 들어가죠. 그래서 심화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또 기본 강의에서 다른 것도 조금씩 짚어줘요. 그러나 중요하다 이거는 첫 문제 잘난다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짚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거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요 밑에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도 짚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짚어드릴 겁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를 한 3회독 정도는 최소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강의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심화 강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약 2주 내지 3주 동안 심화 강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심화 강의까지 공부가 돼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한 2주 내지 3주 동안은 일단 심화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나온 기출문제들만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강의가 연속으로 같이 이어져서 나갈 거라는 거. 그래서 심화 강의하고 기출문제는 같이 풀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라는 걸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 나갈 내용 원래는 495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495페이지.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법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그럼 주택법은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다루고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용어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용어정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나니까 용어정의는 정확하게 숙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론 내용을 크게 보면 나눠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바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택을 건설하자. 요 건설과 관련된 게 먼저죠. 그럼 주택을 건설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누가 주택을 건설하지? 그런 주택을 건설한 자가 누구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사업주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는 다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등록사업자. 그래서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로 나눠지죠. 그 중에 누가 있단다? 비등록사업자 중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누가 있었죠? 주택조합. 바로 주택조합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건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 시험 문제 나죠. 자, 두 번째.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사업주체가 할 일이 무엇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사업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뭐 받으러 간다? 승인받아라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가는 건 뭐죠? 이런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잠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하여야 할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바로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업 시행을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그때 사업을 하는 걸 뭐라죠? 여기서는 시공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다. 그럼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가죠. 시공하죠. 그 다음에 시공 및 뭐라 해야 되죠?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 감리. 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놓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럼 제대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가 끝났는지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 부른단다? 사용검사를 받는다 라고 했었죠. 사용검사. 자, 여기까지 하면 주택의 건설의 절차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죠?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이걸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뭐를 한단다? 바로 이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바로 한마디로 주택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때 주택자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단다?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나중에 주택으로 갚을게 라고 미리 지금 돈 내놓을래? 나중에 너한테는 주택으로 줄게 라는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사채, 주택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택 건설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보자? 사업시행에 의한 조치, 이거부터 주택자금까지 살펴보는 거,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95페이지 보면 이런 사업시행에서는 필요한 조치로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답니까? 예, 먼저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뭔다?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첫 번째가 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측량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 등을 부득이 출입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조건 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느냐,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겠죠. 그중에 첫 번째가 누구만 출입할 수 있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공공사업 주체만 출입할 수 있단다. 자, 이거는 어떤 출입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강제 출입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자, 당신 땅에 내가 이러이러한 조사 측량이 필요해서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측량기를 여기다 설치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뭐라죠? 그러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공공사업 주체든 민간사업 주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의미한다? 그게 아니고 강제 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들어간다? 아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공공사업 주체만 강제 출입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출입할 수 있을까? 안 된답니다. 무슨 목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거기 출입 등의 사유 두 번째 나와 있죠. 그게 첫 번째 줄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이 필요할 때. 자, 뭐라 하기 위해서 이거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수립해서 가져가서 승인받으러 가는데 이때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이 필요할 때 그때 타인의 토지를 이런 공공사업 주체만 출입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따라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은 안 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목적으로만 그때만 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능하단다. 그럼 세 번째, 이때 출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출입만 가능할까? 아니요. 출입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출입해서 조사 측량해서 출입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뭐 한다? 일단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할 수도 있단다. 두 번째, 일시 사용도 가능하고 세 번째, 토석 등을 갖다가 좀 없애가지고 내가 조사 측량을 했더니 앞에 구릉, 언덕이 있어가지고 저 건너편이 안 보입니다. 측량 못하죠? 그때는 요 토석을 채취한 걸 그걸 까뭉개가지고 그짝 건너편이 보이도록 한 다음에 그때 조사 측량할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종의 장애물들을 변경하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애물 변경 제거. 따라서 이때 출입 등을 할 수 있다는 건 세 가지가 가능하다. 단순히 조사 측량을 위한 출입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일시 사용도 가능하고 더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거, 이 세 가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자, 두 번째, 서류를 무료로 열람하는 것도 해주겠답니다. 사업시행에서 필요하다면 이때 서류의 무료 열람이 뭐죠? 서류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또는 그거 복사 같은 것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답니다. 누구한테만 이렇게 할까요? 바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만 그럽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만 이런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거 그거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자,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있는 토지를 어떤 때는 수용도 필요할 것이고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보상비 같은 거 주려다 보면 그러면 등기부 등본 것도 떼봐야 됩니다. 토지 대장 같은 것도 떼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야 되죠. 각종 이런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것. 누구에게만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할 수 있다? 바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이자에게만 무료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단다?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도 가능하다. 수용 또는 사용도 가능하다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수용 사용은 아무 사업에서나 다 인정될까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사업에서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것도 공익사업적 성격을 띠는 게 있을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건설 같은 데서 대림 같은 건설 같은 데서 지들이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걔들이 무슨 목적으로 짓는 거죠? 영리 목적으로 그 아파트를 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건 공익사업의 성격이라 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여기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가만 주겠다. 아까 나온 공공건설 사업체들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바로 공공건설 사업주체만 뭘 할 수 있다?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슨 요건일 때만 한다? 바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면 그거는 무슨 사업으로 오겠다? 그거는 공익사업으로 오겠다는 얘기죠. 현대건설이나 대림 같은 어떤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는 그런 것들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지만 공공건설 사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다면 이거는 공익사업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그때에 따른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보상비 드려야 되죠. 따라서 그 밑에 그런 보상을 주는데 누가 손실보상을 줍니까? 바로 그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가. 그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인 바로 여기 공공건설 사업주체들 자기들이 행위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손실보상을 하려면 먼저 협의부터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주체하고 선저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용 의원에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한다 그랬었죠.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 금액 좀 관할 토지 수용 의원에서 정해 주십시오라는 걸 신청하는 걸 뭐라 부른다? 재결 신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그런 관할 토지 수용 의원에다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고 수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거 이외에는 수용에 관해서는 여기 몇 개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나머지 수용 절차라든지 수용 갈 때 그 금액 확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할까요? 바로 수용과 관련된 기본법이 하나 있다 그랬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저는 토지보상법, 이게 원래 정상 명칭인데 그래서 그건 공익사업법이라고 저는 표현하죠. 바로 이 공익사업법에 보면 거기에 수용과 관련된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 주택법에서 수용과 관련된 규정 이외에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공익사업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에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법과 다른 주택법에만 규정한 수용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있더라.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다.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토교통부한테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벌써 국토법에서도 말씀드렸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때만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다 그랬었죠. 바로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사업인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사업인정을 받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국장이 고시를 해줘야 비로소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국장한테 가서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답니까? 바로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걸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국장한테 찾아가서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지 않아도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거.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재결 신청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원래 공익사업법에서는 언제까지 재결 신청하라고 됐죠? 사업인증 및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됐는데 여기는 1년 이내에 할 필요 없답니다. 언제까지 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내에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안 되지. 그게 꼭 1년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두 가지 특례가 바로 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다. 야,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토지 등의 수용사항이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나오죠? 옆 페이지 497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면 갈수록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이 남아돕니까? 땅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웬만한 땅에는 이미 아파트 같은 것, 그런 단독주택 용지가 다 들어서 가지고 웬만한 땅에는 건물 지을 땅이 없어요. 이런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걸 주택법에서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게 이게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주택을 건설할 땅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이 주택법에서 일종의 도와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라는 게 첫 번째 나오죠. 여기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한다. 자, 이거는 어떤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까? 주택을 건설할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국공유지, 이걸 우선적으로 일정한 자들에게 우선 매각해 주거나 또는 그 자들에게 임대를 해주겠다.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저런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들이 우선 일정한 자들에게 매각하거나 그 자들에게 임대를 하겠다 이 소리인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명? 3명에게만 그런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겠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에 건설하는 자.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그랬으니까 이게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묻지 않아야하고 규모만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그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규모 이하로만 얼마큼 짓겠다? 그 짓고자 하는 전체 면적 중에서 그중에 주택수 중에서 50% 이상을 그런 국민주택 규모로 짓겠단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해서 거기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지어라. 그러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하겠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주택조합에 건설하는 주택. 자, 조합에 건설하는 주택을 뭐라 합니다? 조합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주택조합에게도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하겠다. 세 번째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자들. 주택을 건설한 자만 아니라 그러한 주택들을 건설하겠다고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자에게도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건설하나 대지를 조성했다고 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를 했습니다. 그럼 매수한 날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그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그런 주택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년 내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팔았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야, 너 2년 지날 때까지도 그런 주택건설 대주성 안 해? 다시 되팔아라. 팔은 자가 다시 되사가는 걸 뭐라 한다? 환매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팔은 사람이 일정한 권한으로 다시 그걸 되사갈 수 있는 권한, 이걸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환매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단다. 요건 몇 년 내? 2년 내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라는 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로서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만
수용 방식은 안 돼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이란 종전의 토지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싹 까먹겨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이것이 환지 방식이죠.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려면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달한다 그랬죠? 환지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중에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땅의 일부를 뭘한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뭐로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채비지로 지정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이때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거기 뭐가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채비지. 바로 이 채비지를 뭐 하겠답니까? 바로 팔아가지고 채비지를 매각해요. 그럼 거기서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비지를 아무한테나 우선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에게 저 채비지를 뭐 하겠답니까? 우선 매각하겠다. 예, 일정한 자에게 그 채비지를 우선 매각하는 것들 이것이 관련된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팔으려고 가지고 있는 채비지를 일정한 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그때 누구한테만 채비지를 우선 매각할까? 아무나 다 채비지 우선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 다른 건 안 돼.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그 자들은 채비지를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때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단다? 매각 요구가 들어오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 주체한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가지고 있죠. 그걸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쓰고자 하는 사업 주체한테 이제 매각할 수 있는데 그때 얼마까지?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 총 면적의 50%까지만 채비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주체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때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은 경쟁입찰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에 붙이는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몇몇 뺏겨놨다? 한 명 뺏겨놨습니다. 그럼 혼자한테 경쟁입찰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때는 무슨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직 환지계약이 수립되기 전이랍니다. 매각 요구가 들어오는데 채비지 그것 좀 팔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직 채비지 위치를 아직 안 정했는데 이게 바로 환지계약이 수립되기 전이라는 뜻이죠. 자, 환지계약이 뭐죠? 종전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환지계약입니다. 그런데 환지계약이 수립되기 전이라는 건 아직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채비지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말과 같은 소리죠. 그러면 환지계약이 수립되기 전이라는 건 아직 채비지 위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는 뜻이고 그럼 채비지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 매각할 채비지를 정해야 된다?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매각할 채비지는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렇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몰아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이 주택들은 조금 짓는 겁니까? 많이 짓는 겁니까? 많이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 미만이면 그때는 건축허가 받고 짓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택을 짓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몇백 세대에서 몇천 세대까지 짓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는 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를 짓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줘야 되지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뭐 여기 10세대 짓고 20세대 짓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요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쪼개서 주지 말고 한쪽에다 몰아서 하나의 단지가 되도록 정해서 그걸 팔아라. 그걸 매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까지가 바로 497페이지 맨 밑에까지죠. 다음 페이지 이때 채비지를 양도하는 가격은 원칙은 무슨 가격으로 할까? 원칙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짓겠답니까?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겠답니다. 그럼 임대주택을 짓는 건 비싸게 받아야 됩니까? 싸게 받아야 됩니까? 싸게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때도 감정가격 이하로 하면 안 돼요. 감정가격 이하가 아니라 요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걸 매각할 때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그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대지 등을 공급할 때는 그때는 무슨 가격을 한다?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토지 매수 업무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이 모든 사업 주체가 아니고 그중에 특히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들어갑니다.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를 한답니까?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주상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 토지 매수, 손실보상 업무를 자기들이 직접 할까요? 아니랍니다.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걸 위탁할 수 있단다. 자기들이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토지 매수 업무,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을까? 자, 국가는 각 지방에 벌어지는 일을 국가가 내려가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중앙기관이다 보니까 저 지방까지 하부조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단 거기 갔다 왔다 이거 하기가 힘들다. 밑에 쉽게 말하면 손발이 없습니다. 중앙기관은 머리만 했지 손발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왜 지방자치단체 위탁하죠? 자, 토지를 매수하려고 갔습니다. 토지 수주자한테 가서 띵동띵동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 땅을 제가 살려고 왔는데 얼마 드리면 줄까요? 하면 이 사람이 뭐란다? 가격을 왕창 불러오랍니다. 그러고선 그것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아예 안 해줘. 그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수요자하고 이런 보상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바꿨어. 누가 갔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갔습니다. 자, 띵동띵동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묻겠죠. 저 시청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오셨나요? 라고 물을까? 아니, 어쩐 일로 오셨나요? 말이 달라집니다. 시청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내가 도와주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해야지 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다는 거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쩐 일로 오셨나요? 라고 그때 이제 토지 수요자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당신 땅을 내가 수용하려고 왔는데 보상비를 들려갑니다.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안 받아. 뭐 그것밖에 안 줘. 이런 소리 안 한다는 얘기죠.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협의가 벌써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수 업무나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때 위탁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 시켰으니까 그때 수고비로서 주는 위탁수수료 얼마나 줘야 된답니까? 우리 앞에 보면 뭐 100분의 4를 줘야 된다라는 게 두 번 나왔었어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가보면 그때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그때는 100분의 4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4%죠. 여기도 그럴까? 아닙니다. 여기는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그 토지 매수 업무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에 들어간 비용이죠. 그거를 그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을 못하겠다는 그 보상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얼마를 준단다?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1.3, 1.5, 1.7, 2까지 그렇게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그거를 지급하라고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100분의 4, 즉 4%가 아니고 왜 최대가 2%까지밖에 안 줄까? 요거는 국가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는 민간건설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공공사업주체다 보니까 얘들이 직접 지들이 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맡길 때는 수수료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2%가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사업시행자가 할 때는 걔들한테는 4% 수수료를 받아먹습니다. 고리대금업자로 편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것까지만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뭘 가는 거? 이제 사업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 여기까지가 끝나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사업 시행 절차로서 시공 및 합리, 이게 사업 시행 절차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시공 및 합리죠. 그중에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착공 신고부터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대로 나 지금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라고 착공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착공신고와 관련돼서는 거기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거기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바로 그에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자,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건 아직은 팔고 떠나라 라고만 돼 있는 거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잖아. 따라서 그땐 매도 청구에 대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도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소송 들어갔겠죠.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그때부터 그 사업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승소 판결이란 괄호 속에 판결이 확정될 것을 유효하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 쫙 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공사에 착수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때 확정 판결 나온 게 뭘 의미하지 않았는다? 1심 판결에서만 승소했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저쪽에서 항소해가지고 2심까지 올라간단다? 그러면 공사 시작 못합니까? 아니요. 1심 판결만 확정돼도 그때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판결이 확정될 것을 유효하지 아니한다는 건 저쪽에서 다시 항소해가지고 2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했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한 대상,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의 시공에 관한 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 500페이지 보시면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될 듯 하는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은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상당히 재미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꼭 알아둘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그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죠. 자, 501페이지 보면 주택의 감리라는 게 나오는데 감리라는 건 제대로 그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감리자를 지정해가지고 그런 감독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503페이지에 이제 사용검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공사 다 끝났다. 그럼 뭐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하자. 이상 없이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하자. 이걸 뭐란다?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될까? 사용검사권자가 나오죠. 원칙은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직접 내준다? 국토교통부한테 직접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시도지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조심합니다. 사용검사권자에 누가 빠져있다? 시도지사는 안 들어있다. 제일 쫄다고 아니면 최고대빵 둘만 일단은 사용검사권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원칙은 시장운수구청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용검사권자가 된다는 것.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원래 공구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착공신고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사용검사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공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는 공구별로 다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거기 사용검사 기한하고 나죠?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야 된다? 15일 내에 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지문이니까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문이 길어버리면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략한 것들은 문제 내기 편하죠. 그러니까 지문이 시험 문제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문제는 원래는 누가 공사를 끝내놓고 사업 주체가 지가 공사를 다 끝내놓고 지가 사용검사를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하던 시공자가 중간에 뭐 하는 게 있죠? 시공을,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그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지들이 직접 공사를 끝내놓고 이 사람들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공사 끝내놓고 지가 신청하는 게 맞는데 누가 안 된다? 이 사업주체가 파산해버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죠. 시공을 보증한 자, 그 아니면 그 입주 예정자. 이 사람들이 바로 공사를 끝내놓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임시 사용 승인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언제 가능하다? 두 번째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라는 것이 옆 페이지 505페이지 위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주택을 건설할 때는 언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이 가다? 바로 건축물을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여기 5개 동의 아파트 단지를 지려고 한다면 그중에 101동이 완공됐다? 그럼 완공된 101동만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입주자들을 입주시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반면에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는 109, 209, 309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면 그중에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 구획대에 있는 나눠지는 하나하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내용에서는 거기 임시 사용 승인의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줄에다 밑줄 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말이 나오죠. 이 말도 기억해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게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101동이라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만 임시 사용 승인이 된다 했으니까 일단 101동 공사가 끝나야 그거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야. 그럼 아파트 단지에 이거 101동은 끝났습니다. 근데 옆에 102동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가정하죠. 여기 그래서 이제 크레인이 있고 여기 이제 철근 같은 게 실어 이제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01동 공사가 다 끝났으면 이 101동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2동이 지금 101동은 공사 중이고 102동이 지금 101동은 공사가 끝났고 102동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것만 완료됐으니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데, 이때 임시 사용 승인 받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별로 내줘야 됩니까? 세대별로 한답니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조심합니다. 무슨 차이죠? 공사는 동별로 공사가 끝나야지만 임시 사용 승인이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공사가 동별로 끝나야 임시 사용인데, 그때 내주는 방법은 이쪽은 이쪽 세대는 임시 사용 승인 내주고 이쪽에 있는 세대는 임시 사용 승인을 안 내준다. 이렇게 세대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세대별로 하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노란 쪽으로 빗금친 쪽에 있는 세대들은 출입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일리 왔다 갔다 하죠. 반면에 빨간 쪽에 있는 세대는 출입을 일리 왔다 갔다 한답니다. 사람이 일리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이쪽은 이쪽 공사 현장과 멀은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쪽 공사 현장 옆에 있는 102동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단다? 여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있던 철근이, 공사하던 철근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또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또 즉사시켰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는 임시 사용 승인 안 내주고 어디만 내주자? 안전한 쪽으로 다니는 저쪽 세대 쪽만 임시 사용 승인 내주자. 이게 바로 공동주택에서 임시 사용 승인할 때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돼야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고, 그때 동별로 내준다, 내주는 건 세대별로 할 수 있다, 세대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충학습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먼저 이쪽에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이 내용이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말. 이것도 시험 문제 지금 2번 정도 출제됐었는데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먼저 민법적인 지식을 먼저 알아야지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사업 주체가 뭐겠답니까? 여기다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0개 동을 지키기 위한 바로 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니까 요거는 사업 주체가 여기다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요 땅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땅이 누군가가 이건 다른 사람의 땅이었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실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실소유자는 저 사람의 자기 땅이었는데 사업 주체가 무슨 짓을 했다냐? 요만큼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요만큼을 자기가 분할해서 취득한 것 같이 거짓으로다가 매매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에 대한 요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땅은 원래는 누구 땅인데 실소유자 땅인데 사업주체 자기 땅이냐?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확보한 것 마냥 이렇게 했죠. 자, 문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실소유자는 자기 땅의 일부가 저 사업 주체 아파트 짓는 거로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요. 뭐가 좋고서 아파트 다 완공되고 나서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다 짓고 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받은 사람이 있어? 분양받은 사람 있잖아. 그중에 특히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 바로 여기. 요 실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찼고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참 재수 없는 분들이라고 표현하죠. 예, 남의 땅이었던 데다가 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줘가지고 이걸 분양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소유자는 뭐만 소유자입니까? 예, 주택만 자기들 거지 대지는 공유지분에 있는 저 대지는 자기들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주택 소유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주택만 자기 거고 땅은 자기 게 아니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택만 자기 거고 땅은 남의 게 돼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누가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그 실소유자인 땅 주인한테 뭐라 말한다? 야, 그 땅 우리한테 팔아라.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겠다? 주택 소유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 받고 나서 사용검사 받은 후에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누가? 주택과 복리설을 포함한라고 돼서 따라서 이 안에 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리설, 즉 상가 같은 것도 있다고 가정하죠. 바로 그 시설들의 소유자들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 그랬습니다. 그럼 주택단지 전체는데 그중에 일부입니다. 이 일부라는 게 얼마입니까? 바로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할 때만 너무 넓으면 안 돼. 전체 면적의 5% 미만만 이것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 이게 무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실소유자가 나중에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자기 땅에 아파트가 들어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실소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죠. 뭐라고? 이거 허위 매매 계약서에 기해서 사업주체가 자기 땅이라고 가져갔는데 저거 나 판 적 없어요. 근데 저 새끼가 가짜로다가 매매 계약서 써가지고 지가 소유권 등기를 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 추정될 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등기부에 대한 효력에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돼도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됩니까? 아닙니다. 간주가 아니고 추정될 뿐이고 나중에 실질적 소유자가 새로 나타나면 그때는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로 명시되는 사람은 명목상의 소유자는 그 사람은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참 맹점 중에 하나죠.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것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어. 분양받았으니까 자기 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받아서 이미 입주를 한 사용검사하고 그랬으니까 분양받고 이미 입주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사업 주체로부터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거 아니야. 다 줬으니까. 그럼 이전 등기가 이 사람 이름으로 되는 주택 소유자로 되는 거에 대해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뭐 했다? 당연히 실소유자가 승소했죠. 그래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게 적어도 한 3,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이 실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사용검사가 받고 나서 이미 입주를 했는데 그때 가서 자기 땅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일종의 권리남용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바로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누구한테? 이 실소유자한테 너 이 3년 동안 뭐하고 있다 인자 나타나가지고 이 땅이 네 땅이라고 우기느냐. 우리는 이미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실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택의 소유자들이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를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소 청구에서 소유권을 회복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너 이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자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땅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실소유자에게 저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몇 년 내에 됩니까? 2년 이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를 송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때 가격은 무슨 가격을 한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팔아라 라고 해야지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세대로 팔아야지 네가 무슨 땡 잡았다고 해서 이걸 갖다 가격을 너무 높이는 거 그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 그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만 가능하고 이때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되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 팔아라 라고 저 실소유자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잖아. 그러면 누굴 두는답니까?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그때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한다. 주택의 소유자들 4분의 3이니까 여기 한 개도에 소유자가 100명 있었다면 100명의 4분의 3이면 75명이 되겠죠. 4분의 3이면 75%가 되니까 바로 100명 중에 7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때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 명이 했더냐? 100명이 다 신청하지 하고 그중에 60명만 또는 아까 몇 명만 했죠? 동의받는 건 동의는 4분의 3이니까 한 80명만 했단다. 그럼 80명만 했는데 20명은 안 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20명한테는 매도 청구 판결이 된 효력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거기도 미친단다. 바로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 소송 판결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매도 청구 소송의 결과는 그대로 판결은 거기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 그때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결국 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아파트 분양받느라고 돈 다 줬는데 거기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다 보니까 소송비 들어갔죠. 거기다가 시가로 다 산다 그랬으니까 또 땅값 따로 뜯었잖아. 이중 지급한 거죠. 소송비 들어갔어요. 땅값 다시 실소유자에게 줘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됐죠.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요 놈의 사업 주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업 주체에게 그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야, 네가 이런 엉터리로 분양해가지고 우리한테 소송비와 그 땅값에 새로 나간 이 비용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손해를 사업주체 네가 보상하라 라고 그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단다. 예, 네가 내놔라 라고 사업주체한테 구상할 수 있다. 얼마큼은? 그 비용의 전부까지입니다. 당연히 사업주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전부를 바로 그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단다. 이것을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까지 쭉 정리하시고 507페이지에 보면 주택자금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사용검사 받았다? 그럼 끝났는데 주택자금에 관한 게 있단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택상환사채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사업주체라고 다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딱 둘만 발행한다. 첫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따라서 지방공사는 안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발행할 수 있단다. 또 하나 있죠. 바로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 등록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그때 두 번째 보면 등록사업자 중에서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음 같은 요건을 갖춘 자들만. 그래서 발행 기준 하고 정했죠. 첫째, 법인만 됩니다. 따라서 등록사업자라고 개인 등록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때도 자본금은 3억이라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그래서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일 것. 두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그래서 이런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적어도 300호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근 주택을 건설한 3년간 건설한 걸 평균 냈더니 적어도 얼마 된다?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 될 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단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돈을 먼저 주실래요? 그럼 내가 이 돈 갖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뭐로 주겠다? 주택으로 드릴게요. 원금을 상환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원칙은 뭐로 주겠습니까? 주택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주택상환사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받으면서 종이 쪽지 한 장 주는 겁니다. 주택상환사채라는 쪽지를 준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업주체가 망해가지고 특히 등록사업자가 그건 민간이니까 등록사업자가 망해가지고 만약에 주택을 못 줘버리면 돈 낸 사람들은 그 돈을 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뭘 받을 것?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누구만? 법인 등록사업자만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런 보증 필요 없습니다. 걔들은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누구만? 법인 등록사업자만 그때는 보증이 필요하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행계획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을 것. 그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발행하는 방법으로서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 따라서 너한테 줄게 라는 이름을 써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증권의 원칙적인 특성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다. 너한테만 주겠다라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때 액면 또는 할인 방법 두 가지가 당연합니다. 그럼 현재 채권 액수에 써있는 금액대로 주고 나중에 거기다가 원금하고 이자 얹어주겠다. 그런 게 액면이고 할인은 현재 써있는 액면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할인해서 받아가지고 먼저 예를 들면 써있는 게 100만 원 하고 써있었어. 그럼 100만 원으로다가 짜리 주면서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90만 원만 받습니다. 이게 할인 발행이야. 그랬다가 나중에 만기됐을 때 그 90만 원에다 이자 쳐가지고 10만 원 얹어가지고 그때 100만 원 줄게. 따라서 100만 원짜리를 발행하면서 돈은 90만 원 받았다가 만기됐을 때 다시 주면서 그때 100만 원 이자를 붙여가지고 100만 원으로 다시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걸 무슨 발행을 한다? 그건 할인 발행이라고 하죠. 할인의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납입금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주택상환사채 현금 돈 들어왔잖아. 어디만 써야 된답니까? 거기 네 가지만 쓴답니다. 그중에 1, 2, 3번은 꼭 기억하세요. 택지비 구입 및 조성하는데 택지를 사들이고 그걸 까뭉개고 개발하는데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만 주택상환사채를 써야 된다. 두 번째 주택건설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 세 번째 건설공사에 충당하는 거 여기만 써야 되지 원칙적으로 다른 데는 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주택상환사채 상환하고 나오죠. 근데 원칙은 뭐로 상환한다?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 라고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꼭 주택으로만 줘야 될까? 아니, 이때 나는 주택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그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는 그때는 현금에다가 이자 붙여서 그렇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 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최장기간을 3년짜리까지 발행이 최장입니다. 그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상환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1년짜리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 상환기간일까?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사채 발행했죠? 그래서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 라고 공급계약서 즉 분양계약서 쓰는 날 그날이 바로 상환일이 되지 실제로 주택을 주는 날이 상환일이 아니다 라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주는 날이 아니고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 라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그날이 상환일로서 이 발행일로부터 이 상환일까지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이건 맨 밑에 양도 및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이건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건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아니래. 중도에 해약할 수도 있고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등을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한단다. 누가? 세대원 전원이 항상 여기는 세대원 전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한단다. 두 번째,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한단다. 세 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전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법인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돈을 주시면요, 내가 이걸 돈으로다 자 땅도 매입하고 거기다 건설자재도 사버리고 공사비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주겠다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면 그때 주택을 주겠다는 공급계약서 써드릴게요 라고 해놓고는 무슨 짓이 벌어졌다? 공사가 중간에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공사도 안 하고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는 휴지 조각으로 지나는 거냐? 주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아까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하라 그랬잖아. 따라서 이미 보증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걔들이 쥐들이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걔들이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사업주체가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돼서 망해서 문 닫았다 하더라도 이건 휴지 쪼개기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효하더라.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 주택상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인등록사업자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죠. 따라서 이게 없는 거, 나머지 여기 없는 내용들은 어디 있는 걸 적용할까? 회사채 발행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법입니다. 상법 469조 이하에 보면 사채 발행은 회사채 발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것들은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할까?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상법 제 469조 밑에 들어있어 쭉 나오는데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한 별도의 회계자금으로다 운용하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해서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하나로 전부 다 통일돼 가지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바로 입주자저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죠. 그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관한 거?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나머지 밑에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여기 보면 핵심 정리만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첫 번째, 아까 말한 뭐하기 위한 거?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건설 사업주들만 그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나 또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그 출입에 관련된 게 있었죠. 또 필요하다면 이거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들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만 뭐 할 수 있죠?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 청구하는 걸 뭐로 할 수 있다? 무료로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었고, 세 번째, 필요하다면 수용 또는 사용도 할 수 있었죠. 누구만? 공공건설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들만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때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랬는데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해서 특별한 계획만 있는데 그때 특별한 규정으로서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바로 뭘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본다?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건 바로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 사업 인정을 받은 거로 본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땅이 갈수록 없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땅은 전부 다 개발이 돼가지고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정한 자들에게 우선 매각하나 임대할 수 있다. 어떤 때만 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일정한 자들에게 매각하죠. 바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세 번째, 이러한 두 가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위에 있는 두 가지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선 매각하는 임대하는데 이때 언제까지 일단 샀으면 매수일로부터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몇 년에 2년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저런 주택건설 사업, 대주택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업, 이 국공유지를 팔았던 국가나 지방자치사가 다시 되사간다,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환매 및 임대차 계약 취소라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뭘 지정했습니까? 채비지가 지정됐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땅 중에서 여기 무슨 땅이 있다? 채비지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럼 이 채비지를 일정한 사업주자가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바로 이때 사업주자는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주체만, 국민주택용지로 쓰기 위한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얼마까지만?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내에서만, 채비지 전체 면적의 50%에서만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하는 방법으로서는 원칙은 경제입찰인데 사업주체가 한 명밖에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또 이때 환지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에 팔으라고 매각 요구가 들어오면 환지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는 건 아직 채비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때 매각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채비지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조각조각 쪼개 써줘야 됩니까? 하나의 단지가 되도록 몰아줘야 됩니까? 하나의 단지가 되도록 몰아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 채비지를 양도하는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하는데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땅은 비싸게 받으면 안 되겠죠. 싸게 받아라. 그럼 무슨 가격을 한다?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주택건설 용지와 관련된 것.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난다 그랬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뭐죠? 바로 누가 주택건설 용지나 또는 복리시설,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 건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실소유자가 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네가 분양받은 그 땅, 네 땅 아니다. 내 땅이었는데 사업주자가 저기다 지들 멋대로 져가지고 팔아가지고 니들 땅인 줄 알고 있었지? 아니거든. 네 땅 아니야. 내 땅이야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소유자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죠?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자기 땅을 뺏겨버린 게 됐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가?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다시 실소유자인 저 땅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단다?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를 송달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때 가격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팔아야 되는 요 땅은 전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그때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자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다?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를 해서 발생한 각종 비용들. 자, 아까 소송비 들어갔다 그랬죠? 땅값 시가로다 그 토지 실소유자에게 줘버렸죠? 그 비용 들어간 건 전부 다 사업주자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자, 주택상환 사채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법인인 등록사업자 둘만 발행하는데 이때 법인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둘은 둘 다 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발행계획은 토지주택공사든 법인 등록사업자든 둘 다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때 등록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돼야 될 것, 건설업 등록을 했을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적어도 300호 이상은 돼야 될 것. 그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죠? 이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세대씩 졌다면 그 500세대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방법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데 액면 발행도 가능하고 할인 방법으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그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주택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주택상환 사채를 상환할 때 주택상환 사채권자가 그 사채권자가 원하면 그때는 원리금을 현금으로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때 상환기간은 어떻게 따지죠?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 이 기간이 상환기간이고 이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회사가 문 닫아 버렸대. 이 등록사업자가 회사 문 닫았답니다. 그래도 주택산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건 문 닫았어도 저 보증선자들이 대신 주택을 건설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된단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내용은 잠깐 쉬었다 들어가죠.